근래 셀레나 고메즈와 짐 캐리를 둘러싼 휴먼 클로닝 루머가 거칠게 확산되고 있다. 나는 수년 전 내부 폭로자이자 생존자라 주장하는 도널드 마샬의 증언을 통해 휴먼 클로닝이 특정 지배층의 어젠다를 위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개인적으로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다만 휴먼 클로닝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그로테스크하여 한국 대중은 아직 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나해져서 트랜스 휴먼에서는 이 주제를 극히 부분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 한정해 짧게만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들이 투명성 법에 따라 공개되고, 그동안 음모론이라 치부되던 많은 주장들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이제 한국 대중도 휴먼 클로닝을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현실적 이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나는 휴먼 클로닝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투명성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 속에는 앱스타인이 클로닝과 디자이너 베이비를 언급한 정황이 등장한다. 또한 2018년 1월 24일, 제프리 앱스타인은 리차드 머킨이라는 인물과 복제 원숭이에 관한 기사를 주고받는다. 그보다 앞서 2012년 10월 19일에는 캐롤라인 랭에게 세바스찬과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가 어떤 클론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라는 다소 미스터리한 이메일을 보낸다. 또 2011년 11월 11일에는 이름이 비공개 처리된 인물이 앱스타인에게 이거 보고 웃었어. 딱 네 클론이 할 법한 짓이더라.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다. 2014년 4월 19일에는 또 다른 비공개 처리된 인물이 앱스타인에게 이렇게 쓴다. 토드가 너무 웃겼어. 자기를 복제해서 크기랑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토드들을 잔뜩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 언뜻 보면 모두 농담 섞인 대화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단순 농담 이상의 맥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판비치 피트라는 인물이 앱스타인의 클론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2011년 11월 8일자 앱스타인에게 보내진 그의 쌍둥이 언급 이메일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쌍둥이가 바로 그의 클론인 판비치 피트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앱스타인이 유전자를 조작해 잉태하는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파일 속에서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그는 단순히 성범죄자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복제 인간과 맞춤형아기, 즉 인간 유전자를 활용한 미래형 생식 복제 프로젝트와도 깊게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공개 기록들은 휴먼 클로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100%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층이 휴먼 클로닝과 인간 게놈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 일정한 공신력을 부여해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휴먼 클로닝을 연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자들의 폭로를 통해 일정 부분 추론해 볼 수 있다. 휴먼 클로닝과 관련된 폭로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직접 폭로자, 다른 하나는 은유 암시 우회적 발언을 통해 조각들을 던지는 간접 폭로자들이다. 우선 직접 폭로자로는 앞서 언급한 도널드 마샬의 증언을 다루고자 한다. 그의 책이 처음 나온 2012년 당시만 해도 그가 서술한 세부 내용들은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어서 대중에게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증언 중 일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정황들과 기묘하게 맞물리는 지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내놓아도 받아들일 준비를 한 사람들, 그리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감없이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결국 우리는 도널드 마샬의 서술,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같은 트랜스 휴먼 기술들,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휴먼 클로닝과 인간 기계 결합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짐 캐리, 셀레나 고메즈,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셀럽들의 커튼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록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마셜에 대하여. 내 이름은 도널드 마셜이다. 나는 복제되었다.
그가 세상에 내민 첫 문자는 이렇게 시작된다. 전 일루미나티 내부자에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마샬의 이야기는 이 한 줄의 선언으로 문을 연다. 2011년 말, 그는 전 세계 곳곳의 깊은 지하 군사기지에서 매일 밤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범죄를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며 이를 상세히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후 그 글들을 정리 확장해 여러 권의 책으로 펴내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비밀 클로닝 시스템의 내부 고발자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도널드 마샬은 캐나다 대서양 연안 노바스코샤주의 항구 도시 헬리팩스에서 어머니, 의붓아버지, 세 형제와 함께 자랐다고 말한다. 학창시절 그는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도 뛰어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다. 졸업 후에는 건축 건설 분야에서 일하며 외형만 놓고 보면 남 부러울 것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적어도 30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 마샬의 기억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스쳐 지나가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클로닝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식적인 신분으로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극비 과학 실험의 비자발적 피험자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각난 기억들을 더듬어 이어붙인 끝에 그는 자신의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일루미나티와 깊게 얽혀 있었으며 지하 조직의 하급 멤버로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야망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를 일루미나티에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그 순간부터 그는 부모에 의해 언제든 마음껏 사용하고 학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폐기해도 되는 존재로 내어주어진 셈이다. 마샬은 부모가 자녀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조직에 바치면 그 대가로 가족 전체가 다양한 특혜와 기회를 제공받고 조직 내에서 이른바 완전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그의 서사는 이 지점에서 평범한 가정의 한 아이가 어떻게 두 개의 인생, 지상에서의 일상과 지하 클로닝 센터에서의 은밀한 삶을 동시에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 어떤 공포와 분노를 동반했는지로 이어진다. 어떻게 그의 기억이 돌아왔는가? 성인이 된 뒤의 기억 해제와 희생자들의 운명. 도널드 마샬에 따르면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일루미나티는 휴먼 클로닝의 희생자들에 대해 기억을 해제할지 계속 억압된 상태로 둘지를 선택한다고 한다. 조직에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기억을 풀어주지만 반대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영원히 기억 억압, 메모리 서프레스 상태로 방치한다. 후자의 경우 그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마샬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중독, 병적 공포증, 자해, 자살 충동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간다. 마샬은 자신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억이 철저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 엘리트들이 이제가 적기라고 판단해 일종의 기계적 조작을 통해 잠겨있던 기억을 현재 의식 위로 풀어올렸고 그 순간 자신은 소위 각성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5살 때 이미 클로닝 센터에 기들키드, 즉 언제든 사용학대하고 필요 없어지면 폐기할 수 있는 아이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마샬에 따르면 기들키드는 문자 그대로 언제든 마음껏 사용학대하고 언젠가 폐기해도 상관없는 존재를 뜻한다. 그의 가장 이른 기억 속 장면은 이렇다. 자신의 클론이 거대한 경기장 같은 공간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주위 관중석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 왕실 인사들이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직감한 어린 도널드 마샬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노래나 춤 같은 재주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샬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 재능 때문에 그는 곧 일루미나티 휴먼 클로닝 센터의 전담 송라이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엘리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5살부터 그의 기억이 풀려난 30살까지 의식 표면에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기억 억압 상태로 매일 밤 휴먼 클로닝 센터에 불려가 테크 지옥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 마샬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목격한 모든 반인류적 범죄를 기억이 돌아온 뒤 하나하나 증언 형태로 토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날드는 자신의 클론이 겪은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마샬의 설명에 따르면 클론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실제 몸과 의식이 직접 연결된 존재다. 그가 말하는 클론은 REM 구동 클론으로 사람이 렘 수면에 들어가 꿈을 꾸는 순간 의식이 그 클론 몸으로 전송되어 그 안에서 경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주장 속에서는 진짜 몸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동안 렘 구동 클론이 지하 클로닝 센터의 경기장에서 노래하고 고문을 당하고 검투를 벌이고 그 기억이 다시 원래 의식 속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이기에 클론이 겪은 일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실제 체험으로 각인되며 기억 억압이 풀리는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한다. 도널드 마샬이 말한 클로닝 기술대. 도널드 마샬이 사명하는 REM 구동 클론. 왜 과학적 원리는 인간의 수면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일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REM, 급속 안구운동 수면까지 5단계의 수면 주기를 거친다. 이 가운데 5번째 단계인 REM 수면에서 대부분의 꿈이 발생하며 2단계의 특징은 안구의 빠른 운동, 호흡수 증가, 뇌 활동의 증가다. 뇌와 여러 신체 시스템은 더 활발해지는 반면 팔다리와 같은 근육은 오히려 이완되거나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간다. REM 수면 동안 꿈이 일어나는 것은 뇌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근육은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심장과 내장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는 불수익근만 계속 작동한다. 이 일시적 마비는 꿈속 행동을 실제 몸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내장된 보호장치다. REM 상태에서 우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력 질주를 할 수 없다. 꿈속에서 도망치려고 애쓰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실제로 그 순간 신체는 REM 마비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숨은 쉬고 심장은 뛰지만 근육은 잠겨 있는 것이다. 마샬이 말하는 REM 수면 클론은 바로 이 REM 수면의 특성을 활용한 휴먼 클로닝 기술로 설명된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REM 단계에서는 뇌와 불수의근은 활성화되고 수의근은 마비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이 REM 수면에 진입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의식을 클론으로 전송해 클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원본 육체는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REM 상태의 마비 속에 놓여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의식은 지하 클로닝 센터에 보관된 REM 구동 클론 몸으로 전환되어 활동하고 REM 수면이 끝나고 실제 몸이 깨어나는 순간 의식은 다시 원래의 육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마샬의 주장이다. REM, 수면과 의식 전송의 가능성. REM, 수면은 인간 수면 주기 가운데 뇌의 신경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단계로 이때 신체는 일시적인 근육마비 상태에 놓인다. BC 호라이즌 다큐멘터리 Why Do We Dream. 이 시점이 의식 전송 또는 비약적 신경전이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부 움직임이 차단된 상태에서 뇌는 고차원 정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적 자극이 주어질 경우 인식작용을 다른 신체 또는 클론로 전송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된다. 스웨덴 신경과학자 헨릭 에르손의 2013년 실험은 이러한 현상과 유사한 원리를 보여준다. 그는 실험 참가자에게 1인칭 시점의 시각 자극과 동시적인 신체 감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가 자신이 다른 신체 안으로 옮겨졌다고 느끼도록 설계했다. 그 과정에서 피험자의 심박수, 호흡수, 불안지수 등이 실제로 변동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의식 전송 혹은 신체 소유감 전이 바디 오너십 트랜스퍼 현상에 대한 생리적 근거를 시사한다. 이처럼 복제 클로닝과 의식 전송은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이 아니라 재생의학, 신경과학, 의심 연구 등 여러 학문이 교차하는 복합적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시도들은 인간 신체의 복제를 넘어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전송 가능한가라는 존재론적 물음과 직결된다. 앞으로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REM 구동 클론과 인권 유린에 대한 통로. 도널드 마샬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G20 국가의 상당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휴먼 클로닝 센터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이들은 밤에 잠들면 REM 기반 클론 형태로 클로닝 센터에 소환되어 거대한 지하시설의 아레나 관중석에 앉아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그곳에서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동의 없이 생성된 REM 클론들이 각종 고문, 실험, 폭력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장면이 일상처럼 벌어진다고 그는 폭로한다. 이 민간인들 역시 REM 기반 클론 형태로 그곳에 존재하지만 각자의 실제 몸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샬은 특히 중요한 점으로 REM 클론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클로닝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클론이 밤새 머리를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면 실제 몸은 다음날 아침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수 있다. 클론이 고문을 당했다면 그 통증이 속 울렁임,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같은 형태로 원본에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서술은 의식과 신체 소유감이 다른 몸으로 전이되었을 때 실제 생리 반응이 변한다는 헬릭 에르손의 신경과학 실험에서 관찰된 현상과도 어렴풋이 닿아 있다. 즉, 한 몸에서 느낀 자극이 내 몸이라고 인지된 다른 몸을 통해서도 심박수 불안도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샬은 원본과 클론 사이의 의식 연결을 이러한 맥락과 겹쳐서 해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REM 기반 클론에게 가해진 모든 행위는 설령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원본의 신체와 정신에는 그대로 흔적과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 밤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묘한 공허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통증, 설명되지 않는 불안과 멍한 느낌, 마샬은 이것들이 단순한 과로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클론이 REM 상태에서 겪은 일의 잔향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널드 마샬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음악적 재능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 실질적 이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곡을 만드는 일, 즉 작사 작곡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히트곡 대부분을 클로닝 센터의 피트 한가운데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가 작곡에 부진하거나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일루미나티는 그의 램 클론을 고문했다고 한다. 밤마다 RM 수면 상태에서 의식이 클론 몸으로 전송되면 그곳에서 그는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새로운 멜로디와 가사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곡들은 그의 이름 없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입을 통해 발표되었고 조직 내부 권력자들과 산업계 거물들에게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다. 마샬의 예술적 재능은 그에게 유일한 생존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클로닝 세계와 지하 아레나에 계속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노래를 썼고 그 노래들이 바로 나를 그 지옥에 붙들어둔 사슬이었다고 회상한다. 도널드 마샬이 증언하는 클로닝 센터가 만들어진 이유. 도널드 마샬의 증언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은 최고 기밀 복제 기술을 사용해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한 동일 인간 클론들을 만들어낸다. 이 거의 완벽한 닮은 꼴들은 각국 정부 지도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대역으로 쓰이거나 비밀 첩보 임무와 고위험 스파이 작전에 투입되며 위험 지역을 방문하거나 가짜 죽음을 연출해야 할 때 사용된다고 그는 말한다. 마샬의 서사에 따르면 이미 1940년대부터 인간 복제 기술은 세계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서로 만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깊은 지하 시설에서 비밀리에 모여 향후 사건을 계획 논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즉, 공식 일정에는 없는 정상회담이 클로닝 센터에서 REM 기반 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클로닝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주된 목적은 정치인, 군 지도자, 과학 엘리트들이 비밀 회의를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내부에서도 이 비밀 회의가 점점 지루한 일상이 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차 연예인, 유명인사, 아티스트들을 램 클로닝으로 호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북미 지역의 무고한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마샬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학교에서 찍는 스쿨 포토샵 뽑거나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고르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의 의료 정보를 몰래 확보해 클로닝을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동 클론들은 엘리트들의 성적 일탈, 변태적 욕구, 고문 실험, 그리고 검투 경기 같은 스포츠 아레나에서 소모되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 이 과정 전체를 내부에서는 카탈로그에서 고른다라는 식의 은어로 부른다고 그는 증언한다. 의료 자료를 통한 클로닝 방식에 대한 증언. 마샬은 과거에는 클로닝을 위해 반드시 조직 샘플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채취된 세포, 병원에서 잘라버리는 남자아이의 포경수술 포피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 역시 이 방식으로 클로닝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는 혈액 샘플만 있어도 클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샬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 한 메가데스 앨범 커버를 언급하며 거기에 등장하는 고문당에 쓰러진 인물이 자신의 클론이다고 증명해 보인다. 마샬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투명성 관련 법 따라 공개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들 속에서 앱스타인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학교 사진 전문 회사 라이프터치의 소유주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신빙성을 더한다. 연예인들이 흔히 말하는 영혼을 판다는 표현이 사실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부와 명예, 성공을 얻는 대가로 엘리트들에게 자신의 클론 사용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가리킨다. 즉, 계약 자체는 현실 세계에서는 레이블이나 에이전시와의 사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 사람의 DNA, 의식, 클론 권리를 엘리트 네트워크에 양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You're doing really well now, but didn't you release a CD like almost 10 years ago? Yeah, I mean, I released a gospel record when I was 15 because I grew up in, a household where all I ever did was listen to gospel music, and my parents are both traveling ministers, and so I kind of sang about, what was going on in my life at 15, and that's how I got introduced to the music industry. 'Cause I swear I wanted to be like the Amy Grant of music, Yeah. but it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Hollywood Records contract, and I'm signing it because I'm going to have my first record ever and selling my soul to Hollywood Records. 마샬은 더 나아가 유명인들이 언론에 리앱에 갔다는 소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실제로는 클로닝 센터에 다녀왔다는 내부 코드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약물 중독 치료와 정신적 재활을 위한 시설 방문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클로닝 센터에서 재교육, 협박, 고문이 이뤄지는 시점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셀럽들이 뇌동맥류, 나는 사인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자연사나 의학적 우연이 아니라 클로닝 센터의 반기를 들거나 지시에 불복한 대가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클론에게 일정 수준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면 원본 몸의 뇌혈관에 이상 압력이 가해져 뇌동맥류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방식은 흔적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를 원격 조종 살인이라고 부르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살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클론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당신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가 썼다고 주장하는 노래들. 도널드 마샬은 클로닝 센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 그 노래들 속 곳곳에 클로닝 센터의 실체를 암시하는 암호와 단서를 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마샬이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는 곡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중 퀸스라이크, 실런트 루시드티의 곡에는 그가 자신이 작은 목소리로 헬프 미, 라는 부호를 증거로 남겼다고 증언한다. 그 절규는 약 3분 53초 지점에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샬의 주장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팝스타들은 사실 특권적인 일루미나티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미 다음 세대의 대형 스타로 상정된 존재들이다. 그는 이들을 클로너 키즈라 부른다. 이 클로너 키즈들은 언론 인터뷰와 공식 프로필에서 자신이 지역 박람회나 작은 카페에서 노래하다가 우연히 발굴된 재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짜 바이오를 반복해서 생산해낸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세대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스타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었고 언젠가 대스타가 될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던 아이들이었다. 팝, 컨트리, 하드락, 헤비메탈, 일렉트로니카, 힙합, 랩. 장르가 무엇이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지만 팔리는 음악을 쓰는 일은 자신이 맡아왔다고 마샬은 말한다. 휴먼 클로닝에 대한 셀러브리티들이 남기는 여러 증거들. 이제 우리는 휴먼 클로닝과 관련해 도널드 마샬처럼 직접 내부 사실을 폭로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과 또는 잠재적인 메시지를 통해 휴먼 클로닝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도널드 마샬의 주장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른바 정신적 붕괴는 클로닝 센터에서 겪은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클로닝 센터에서 늙고 추악한 남성들이 그녀의 클론들을 집요하게 학대하고 추행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수많은 잔혹한 일들이 결국 그녀의 정신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삭발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샬은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뮤직비디오 브레이크 더 아이스를 언급한다. 이 영상이 바로 클로닝 센터를 폭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 등장하는 시설의 내부 구조가 지금 자신이 폭로하는 클로닝 센터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브리트니의 곡 모나리사. 이 노래의 후렴에는 She's been gone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데 도널드 마샬은 이를 잘 들어보면 사실 She's been cloned라고 부르는 것이며 브리트니가 자신이 휴먼 클로닝 되었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암시하는 힌트라고 말한다. 마샬은 이 한 줄이야말로 대중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암호, 휴먼 클로닝 현실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힌트라고 말한다. 도널드 마샬의 이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여러 영상들에서는 조작의 정황들이 반복적으로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미 사망했고 현재의 브리트니는 클론으로 대체되었다는 루머가 퍼져나갔고 결국 프리 브리트니 운동으로까지 번져갔다. 두 번째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아브릴 라빈이 멜리사라는 인물 혹은 클론으로 대체되었다는 소위 멜리사 클론설이다. 일부 팬과 블로거들은 그녀가 2003년 무렵 이미 사망했으며 그 이후의 활동은 멜리사라는 대역 또는 클론이 이어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른바 아브릴 이즈 데드 이론이라 불리는 이 주장은 필체의 변화, 점과 얼굴형의 미세한 차이, 팝펑크에서 보다 상업적인 팝으로 기울어진 음악 스타일, 그리고 일부 가사 속에 숨겨진 암시 등을 근거로 삼는다. 아브릴 라빈 본인은 여러 인터뷰와 팟캐스트에서 이 루머를 가볍게 웃어넘기며 부인해왔고 주류 매체 역시 이를 검증 불가능한 인터넷 밈 수준의 음모론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초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의 급격한 전환, 공백기를 거친 뒤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손등에 멜리사라고 적고 찍은 사진 같은 장면들은 도널드 마샬이 말하는 클론 교체와 대역 투입 서사와 겹쳐 읽히며 이 이론이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도록 만들고 있다. 다음 사례로는 셀레나 고메즈를 둘러싼 이른바 클론설을 들 수 있다. 루푸스로 입원한 이후 그녀의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의 태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영상에서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접히는 듯한 장면, 지워진 문신, 달라진 키 등을 근거로 지금의 셀레나는 예전의 셀레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여기에 이른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서 우디 앨런의 영화 어 레이니 데이인 뉴욕에 출연하기 직전 셀레나와 관련해 셀레나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문장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것이 그녀를 어떤 프로젝트, 더 나아가 클로닝 계획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암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그 결과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셀레나 고메즈는 이미 클론 혹은 대역이며
그녀의 삶과 커리어를 관리하는 핸들러는 남편이자 프로듀서인 할리우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대계 베니 블랑코라는 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외에도 도널드 마샬이 언급한 램 수면 상태에서 곡을 뽑아낸다는 설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미러의 애슐리오 에피소드에서도 반복된다. 이 편에서 마일리 사이러스가 연기한 주인공 애슐리오는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제작진이 뇌파를 스캔해 노래를 추출해내는데, 이는 클로닝 이야기와는 별개이지만 잠든 사이 예술가의 창작물을 강제로 빼낸다는 점에서 마샬의 진술과 기묘하게 겹쳐진다.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된다. 그녀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어떤 실험실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클론이 조립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에 그녀의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알리엠 뷰티인 점, 즉 꿈을 꾸는 단계의 알리엠 수면을 정면에 내세운 브랜드 네이밍까지 겹치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알리엠 상태의 스타를 도구화하는 시스템을 은유하는 장치로 읽어낸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마찬가지다. 뮤직비디오에서 어둠 속에 선 테일러가 유리 캡슐 안에 반쯤 로봇이 된 또 다른 테일러와 마주하며 싸우는 이미지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처럼 클로닝 모티프는 오랫동안 할리우드가 즐겨 사용하는 대중적인 서사장치로 소비되어 왔다. 키드 브라는 래퍼는 실제 인터뷰에서 자신을 클로닝 시설에서 탈출한 2세대 클론이라고 소개해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셀러브리티들과 클로닝 모티프를 잇는 실마리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대중이 매일 소비하는 뮤직비디오, 예능, 인터뷰 같은 문화 콘텐츠 한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I think we're gonna make part 2. I think you have to. I think you have to. They kill you if you try to walk away. And they clone you. And they clone you. 도널드 마샬은 휴먼 클로닝 증언을 넘어서 여러 실제 범죄 사건의 배후에 클로닝 센터가 개입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루카 마그노타 사건, 텍사스 브라운스빌 마사크레와 폴드 컬트, 메넨데즈 형제 사건 등은 모두 겉으로는 개별 범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리엠 구동 클로닝 센터에서 벌어진 학대와 세뇌, 그리고 엘리트들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넨데즈 형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호세 메넨데즈가 일루미나티의 충성적인 멤버였고, 두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클로닝 센터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이 두 아들들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서로의 이상한 꿈을 대조하며 그 기억이 실제였음을 깨닫고 자신들을 클로닝 센터에 판 부모에게 반기를 들어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샬은 클로닝 센터 내부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브릴이라 불리는 넵틸리언 존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을 지하에 사는 고대 파충류 종족으로 묘사하며 브릴 동화뱀 또는 브릴 레프타일이라고 부른다. 마샬의 사명에 따르면 이 브릴 존재들은 단순한 외계인 슬래시 괴물이 아니라 기생통해 인간의 몸을 장악할 수 있는 종족이다. 촉수 같은 기관이라고 눈을 통해 삽입해 뇌에 기생체를 주입하면 원래 인간의 의식은 사실상 죽고 그 몸은 브릴 의식이 들어앉은 인간 호스트가 된다고 한다. 이 과정을 그는 드로닝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살아있는 바디 스네처, 즉 살아있는 시체화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이런 브릴 인간 호스트들이 공감 능력이 없고 고문 쾌락기만에 집착하며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병원, 교도소, 정신병원 같은 취약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루미나티와 이른바 브릴 협회, 브릴 소사이어티가 이 드로님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며 인류를 장기적으로 통제 노예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도널드 마샬은 내추럴뉴스.com 편집자 마이크 애덤스의 글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4,000개가 넘는 인간 유전자, 즉 전체 유전자 정보의 약 20%가 이미 누군가의 소유로 특허 등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MIT의 카일 젠슨과 피오나 머레이가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분석과도 일치하는 수치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유전자 특허를 전수 매핑한 결과였다. 그 연구에 따르면 특허가 걸려있는 인간 유전자는 대부분 민간 기업 약 63%과 대학 연구기관 약 28%에 귀속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곳은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바이오 제약 회사 인사이트 파마시티컬스 / 인사이트 제노믹스로 2,000개 이상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DNA를 팔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많은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우리 몸의 유전자 서열에 대해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동안 실제로 허용되어 왔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마이어드 판결 이후 자연 상태의 유전자는 더 이상 특허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지만 특정 방식으로 가공된 cDNA나 활용 기술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이 지점을 도널드 마샬은 이렇게 뒤집어 묻는다. 만약 민간 기업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틀 안에서 인구 누구든 원하는 사람의 DNA를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클론을 만들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내가 쓴 책 트랜스히먼에서도 다루었듯 일론 머스크의 BCI 프로젝트 뉴럴링크라는 인간의 신경 신호를 기계와 직접 연결해 장기적으로는 의식 자체를 다른 매체에 이식하거나 백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해왔다. 머스크는 여러 인터뷰에서 원한다면 로봇 바디에 의식을 탑재하거나 질병 노화를 넘어서는 의식전이 가 인간의 사실상의 불멸을 향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인간의 평생 경험과 정체성을 블랙박스처럼 기록하는 BT의 소울캐쳐 칩 마이크로칩, 스티븐 베들락의 ECM 기반 재생의학 기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복제 인간 임신을 주장했던 클로네이드가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다는 점까지 함께 놓고 보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법과 제도 바깥에서 극소수 지배층에게만 먼저 제공된 비밀 기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른다. 언제나 그렇듯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완만하고 무해한 버전의 기술이다. 반면 진짜 급진적인 형태 복제 인간, 의식 백업, 맞춤형 유전자 설계는 이미 1945년 이후 특정 네트워크의 비밀 놀이터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널드 마샬의 증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그가 말하는 휴먼 클로닝 센터, REM 구동 클론, 엘리트들의 불멸 욕망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이미 특허 연구 투자 구조로 포장된 실제 기술 지형 위에 던져진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읽을 수도 있다. 내가 바라보는 도널드 마샬의 폭로는 두 갈래의 가능성 위에 서 있다. 하나는 그가 말하는 그대로 실제 피해자이자 일루미나티 내부 고발자의 가능성이다. 지하 클로닝 센터, REM 구동 클론, 엘리트들의 은밀한 폭력 구조를 몸으로 겪고 그 기억을 되찾은 뒤 증언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알렉스 존스와 같은 통제된 반대 세력, 컨트롤드 오포지션일 가능성이다. 즉, 진짜 정보를 일부 섞어 흘리면서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서서히 충격적인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컨디셔닝하는 장치로 설계된 인물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내 판단은 한 가지로 수렴한다. 휴먼 클로닝이라는 기술 자체는 이미 100% 실존한다. 1997년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에서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에 성공한 양돌리의 사례는 성숙한 세포 하나로도 완전한 포유류 개체를 복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오늘날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기본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원숭이 복제까지 성공했다. 여기에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뉴럴링크의 BCI, 즉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뇌 신호를 읽고 해석해 기계 커서 로봇팔을 직접 제어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 의식 수준의 데이터까지 다루겠다는 비전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 저항성을 부여한 비자이너 베이비 사례는 이미 한번 현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이를 윤리적으로 규탄했지만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